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오늘은 KB금융그룹에서 발표한 2019 한국 부자 보고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과연 2019년도, 즉 2018년도에서부터 2019년도까지 한국 부자들은 어떻게 부동산이나 자산을 구성했는지 그걸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 한국 부자 보고서 그리고 KB금융그룹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 자체는 KB금융그룹에서 연구한 거지만 사실에 기반한 것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연구 자료이기 때문에 단순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쭉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아까 보셨던 이런 목차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한국 부자 수가 나옵니다. 한국 부자들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대부분 서울 쪽에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어요. 대도시 쪽에. 당연히 그쪽에 아무래도 부자분들이 많이 사시니까 그쪽에 문화시설이나 편의시설들이 많이 유치되겠죠. 그리고 총 자산 구성도 보게 되면 금융자산 비중이 40% 미만으로 하락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19년도까지 해서 요거는 이제 부동산 자산이고 요거는 이제 금융자산인데 부동산 자산은 50%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금융자산은 4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40% 밑으로 내려온 게 보이고요. 그리고 2018년도, 19년도 유동성 금융자산이 4.3% 증가하고 투자처를 결정하지 못한 대기성 자금 때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중요한 게 거주주택 부분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약간 높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거주주택이 부동산 자산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거주주택 외와 빌딩, 상가, 그리고 토지 등이 부동산 자산을 형성하고 있고 기타 이제 현금 자산, 금융자산 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유동성 금융자산, 주식, 그리고 예금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 자각 수준 이런 거는 50억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고 아니면 부자가 아니고 그 느꼈느냐 마느냐 그런 거고요. 투자 기간은 대부분 장기로 다 투자를 하셨습니다. 3년 정도에서 6년 정도의 장기 투자로 변동성에 대응을 했다. 그리고 투자를 해서 이제 손실도 봤는데 대부분 주식, 펀드, 채권 쪽에서 손실을 보시고 빌딩, 상가, 그리고 거주주택 외 거주주택에서는 손실 본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적 유망 투자처라고 보면은 이쪽에 부동산 자산 쪽이 61.6%로 장기 유망 투자처로 이렇게 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융자산을 줄이고 부동산 쪽으로 더 치우쳤다. 빌딩 상가 거주주택 임야해가지고 빌딩 상가 쪽 그리고 거주주택 외 이런 쪽으로 많이 좀 들어갔다. 그리고 거주주택은 이제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그리고 일부 대도시 쪽은 거주주택 한 채가 몇십억씩 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거주주택으로 부자 반열에 올라가신 분도 계시겠죠. 그리고 19년도 자산 운용 계획을 보게 되면 유지 또는 줄이겠다 그리고 늘리겠다 이런 걸 봤을 때 유지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투자 확대보다 유지하겠다는 다소 보수적인 운영 계획을 짜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지금 부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본 보고서 어쩌고저쩌고. 한국 부자 현황을 보게 되면요, 한국 부자 수와 금융자산 규모. 금융자산 10억 이상의 한국 부자는 2018년 말 32만 3천 명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에 그쳐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우리도 빨리 이 안에 증가율을 하나라도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부자 반열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봐야겠죠. 대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부자 수가 조금 줄었다. 하지만 늘었다. 한국 부자는 서울 14만 5천 명, 서울에 14만 5천 명이 계세요. 33명 중에 절반 정도가 서울에 계신 거죠. 경기가 7만 명, 그리고 인천이 1만 명, 즉 서울 수도권 쪽에 약 70% 정도가 부자분들이 계신 겁니다. 그 외에 부산, 대구 순으로 많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포가 나오고, 그리고 18년도 한국 부자는 총 1만 3천 명이 증가했는데 서울 및 수도권에서 9,700명이 증가했다. 그러니까는
대략 1만 4천 명 증가했는데 그 중에 한 1만 명 정도가 서울 및 수도권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빨리 수도권에서 부자 반열에 올라가도록 해야겠죠. 서울의 부집중도는 강남, 서초 외에 종로구, 성북구, 용산구, 영등포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좋겠습니다. 저도 가고 싶네요. 한국 부자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한국 부자의 총 자산은 부동산 자산이 53.7%와 금융 자산이 39.9%로 구성되어 있다. 즉 6대 4 정도, 6대 4 정도로 해가지고 부동산에 6이 들어가 있고 금융 자산이 4 정도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자가 보유한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총 자산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당연하죠. 여기 보시면 총 자산 50억 이상 부자는 부동산 자산이 총 자산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아 총 자산이 많을수록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구간에 더 많은 사람이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적금만 들고 뭐 주식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빌딩이나 거주주택 외의 부동산들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여기 총 자산별 부동산 자산 비중 분포를 보시게 되면 총 자산이 30억 미만일 때는 부동산을 41.3%, 그리고 30억에서 50억일 때는 한 59%, 그리고 50억 이상일 때는 56%로 이렇게 부동산 자산이 분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부자의 총자산 포트폴리오는 거주주택이 19.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빌딩 상가가 17.9%, 유동성 자산이 14%. 여기도 보게 되면은 거주주택이 지금 한 19%, 그리고 나머지가 17.9니까 18%라고 본다면 거주주택과 나머지 주택이 거의 1대1인 거죠. 그리고 이 거주주택 외적인 것들이 대부분 현금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자산들이죠. 그리고 유동성 금융자산 또한 언제든지 즉시 처분해서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자산들인 거죠. 보게 되면 거주주택 19% 비중이며 빌딩 상가가 17.9, 유동성 금융자산 14%, 거주주택 외가 11%, 펀드 주식이 9.3, 예금이 9.2. 이런 식으로 지금 부자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계시다는 거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 유동성 금융자산과 거주주택, 빌딩 상가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략 그래프 나와 있고요. 부자들은 보유한 총자산 규모가 클수록 더 다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빌딩 상가 및 거주 외 주택의 비중이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기준을 보게 되면 한국 부자들은 부자의 기준으로 금융과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을 포함하여 총자산 50억 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0억 정도 돼야, 그리고 50억 이상 정도 돼야 부자구나, 내가 좀 부자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고요. 부자 중 45.8%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총 자산이 많을수록 그 비중은 증가한다.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낮아져 지금 나는 부자다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부자의 투자 형태를 보겠습니다. 부자들은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부자의 투자 성향, 그리고 부자의 과거 투자 행동 및 실패 경험, 그리고 부자의 향후 투자 전략,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투자 성향을 보게 되면 한국 부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공격 지향형 투자 성향을 가진 경우가 많고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더욱 공격 지향형 투자 성향을 가진다. 이 말이 참 좀 위험을 좋아한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50억 정도가 있고 매달 들어오는 돈이 2억 이상이다. 이랬을 경우에는 공격적인 투자를 해볼 수 있죠. 매달 들어오는 돈이 2억인데 아니면 연간 들어오는 돈이 2억 정도라고 본다면 2억 날려도 내년에 또 2억 생기니까 공격적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영혼까지 끌어모으거나 또는 가진 거를 전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 부동산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위험을 감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분들은 한 번의 실수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또 그리고 부자들의 안정지향형 투자 성향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안정을 추구하기보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즉 고위험 고수익을 노린다는 얘기인 거죠. 저도 돈이 많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네요. 그리고 부자의 과거 투자 행동 및 실패 경험. 실패를 어디서 했느냐? 대부분 주식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펀드. 당연하죠. 여기는 이제 고수익 고위험이거든요. 당연히 위험이 높은 만큼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투자를 했고 여기서 많이 실패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 또 많이 수익을 내실 수 있었겠죠. 그리고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팔고 싶다고 해서 당장 팔리는 것도 아니고 주식처럼 그렇게 뭐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죠. 이게 연도별로 봤을 때 최근 3년 내 자산 손실 경험입니다. 최근 3년 내. 즉 부동산 빌딩을 내놨는데 이게 뭐 1년? 이 정도 거래 안 되는 건 우습거든요. 더군다나 50억 이상 정도 되는 이런 자산가들이 가지고 있는 빌딩이라면 이 매물이 시장에 나와서 바로 거래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뭐 길면 1년, 뭐 짧으면 몇 개월 이 정도 걸리시겠죠. 그러니 이거를 뭐 내놓으려고 하지도 잘 않으실 거고 거래가 그렇게 빈번하게 안 되니 아무래도 실패할 확률도 적으셨겠죠. 하지만 주식 펀드들은 오늘 샀다 내일 팔 수 있고 오늘 오전에 샀다 오늘 오전에 바로 팔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실패 경험이 많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경험한 가장 큰 투자 손실 평균은 주식 펀드, 뭐 아까 얘기한 그 내용이고요. 부자들은 금융자산 3년, 부동산 자산 6년 정도의 장기 투자를 통해 변동성에 따른 일시적 큰 손실도 충분히 만회하고 있다. 결국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고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위험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향후 투자 전략, 중요한 내용이죠. 부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전략을 짜고 있는지. 부자는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자산에 대한 지식 수준이 더 높다고 생각하며 이거는 이제 지식 수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동산에서 그리고 현금 확보할 수 있는 빌딩이라든가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그리고 매년 들어오는 수익이 있는 분들은 어느 교육이라든가 또는 누군가한테 자문을 구할 때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문료가 100만 원, 200만 원이면 이분들은 충분히 그거를 내세요. 그리고서 1000만 원, 뭐 1억 이 정도를 아낄 수 있다면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식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이분들의 그런 수수료를 받고 일을 해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투자 실패 확률이 적어지는 거겠죠. 부자는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자산에 대한 지식 수준이 더 높다고 생각하며 현재 투자하고 있는 자산에 더욱 지식 수준이 높다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전문가들을 많이 데리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본인이 직접 알고 계신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여기저기 공부하러 다니시면서 전문가들과 많이 친해지셨겠죠. 부자들은 장기적으로 수익이 예상되는 유망한 투자처로 부동산 중 빌딩 상가를 금융자산 중 주식을 꼽고 있다. 빌딩 상가에서는 매달 현금이 발생합니다. 일례로 다가구 건물이 15가구가 있고 그리고 그런 건물이 예를 들어 1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다가구 건물 15개의 방에서 매월 월세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한 달에 보름 동안은 자고 일어나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단순하게 계산한다면 이런 건물이 2동이 있어가지고 총 2동에서 15개의 방을 가지고 계신 즉 30개의 방을 갖고 계신 분이 거기를 임대를 마쳤다면 한 달 30일 동안 자고 일어나면 매달 얼마씩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빌딩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뭉칫돈이 들어오겠죠. 빌딩 전체에서 돈이 들어오거나 또는 상가 한 칸에서 돈이 들어올 테니까요. 하지만 빌딩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부동산 중에서는 조금 위험한 자산입니다. 여기 보시면 부자들이 꼽은 향후 3대 유망 투자처는 1순위가 빌딩 상가, 2순위 거주주택 외, 주택이 또 들어갔죠. 3위는 거주주택으로 전반적으로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자산이 향후 더 유망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는 과거부터 축적된 투자 경험이 반영되어 변하기 쉽지 않은 투자 태도의 하나로 생각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총자산 50억 이상 부자는 빌딩이나 상가, 토지나 임야, 주식에 대해 총자산 50억 미만 부자보다 상대적으로 향후 투자처로서 더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총자산 50억 미만 부자는 거주주택 외이나 투자저축성 보험을 유망투자처로 꼽는 비중이 약간 더 높다. 이는 투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는 자산 여력 등에서 발생하는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50억 미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요번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안 좋아지면 계속 들어오는 돈으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부동산 투자라든가 다른 투자처를 물색할 때 아무래도 과감하게 할 수 있느냐 보수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차이를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이게 부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더군다나 이 KB금융지주에서 예적금 들어놓으신 거라든가 자산 형성돼 있는 것들을 보고 직접 다 문답식으로 한 건데 그런 걸로 본다면 우리가 이 자료 연구 보고서를 보고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유명한 투자처와 그리고 총 자산 규모별 장기 유명 투자처라고 봤을 때 빌딩 상가 거주주택 토지 임야 금은 보석 등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노란 거는 이제 50억 미만이고 이 회색은 50억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부자들은 올해 자산 운용 방향에 대해 전년 대비 투자를 확대하기보다 유지하겠다 다소 보수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게 2018년도에서부터 19년도를 한 건데 2020년도 들면서 이거를 조금 더 현금화하거나 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부자들의 패턴인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패턴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대략 방향성이 나온 겁니다. 더군다나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부자들 50억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향후에 좀 더 보수적으로 하겠다라는 말은 그분들은 굉장한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얻고 있고 그 조언 중에는 분명히 부동산이라든가 자산 시장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분들께 어떤 말을 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늘리겠다, 유지하겠다, 줄이겠다 중에 유지하겠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7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죠. 예. 거주 부동산은 그냥 유지한다. 그리고 거주 외 부동산은 여기 보면 늘리겠다, 유지하겠다가 대부분인 겁니다. 하지만 2019년도에는 유지하겠다라고 생긴 거죠. 즉 자녀들한테 상속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처분은 최대한 안 하겠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줄이겠다가 별로 없거든요.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가. 하지만 20년도에 바이러스 19 사태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또 보고서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19년도 9월 정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아직 설문조사 중이겠죠. 그리고 19년도 올해 투자처로 총자산 50억 미만 부자들은 예적금을 총자산 50억 이상 부자는 빌딩 상가를 가장 선호하였다. 예, 그 내용인 거죠. 현금 들어오는 게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적금, 현금을 많이 확보하신 거고, 그리고 현금 들어오는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은 확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유지를 한 겁니다. 아무래도 현금, 즉 실탄을 모으고 계신 거죠. 두 쪽 그룹이 다 50억 미만이나 50억 이상이나 지금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거다. 그리고 이 기회는 곧 위기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실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절반 이상이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투자 방식은 간접 투자로 투자 지역은 베트남을 선호하였다. 이거는 나중에 생각할 부분이죠. 한국 부자들 중 24%가 예술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거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그냥 갖고 싶은 거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부의 생애, 부의 원천이라든가 부의 성장 동력, 그리고 부의 활용 및 이전 요 부분도 한번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원천, 부자들은 부의 원천으로 소득 활동을 근간으로 한 사업 소득과 자산을 늘려나가는 부동산 투자를 손꼽았다. 대부분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부자가 되신 거죠. 한 달에 이제 벌어들이는 돈이 많으시니까 부자가 될 확률도 높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벌이로 부동산에 투자해서 추가적인 또 이익을 누리셨던 거죠. 보게 되면 부자는 현재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 원칙을 한 개를 선택할 경우 47%가 사업소득이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셔가지고 스스로 일어나셨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부모님한테 상속을 받은 분도 계시지만 뭔가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그걸로 일어나시고 그걸로 인해서 부동산에 또 투자를 하신 거죠. 계속해서 보게 되면요, 부의 원천이 사업소득인 부자들은 총자산 50억 미만에서 부동산 투자인 부자들은 총자산 50억 이상 구간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 말도 역시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부자들은 사업소득을 원천으로 자산을 형성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52% 집중되어 있지만,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32%로 줄어들고 부동산 투자, 근로소득, 상속, 증여 등이 2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사람과 사업 기회가 몰려있는 수도권에서 IT 스타트업 등 각종 사업 운영을 통해 부가 축적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사람은 나서 서울로 보내라, 이런 내용인 거죠. 그리고 부의 성장 동력, 부자 가구의 연간 소득은 평균 2억 2천만 원이며, 여기 이제 연간 소득이 2억 2천만 원이 평균인 겁니다. 부자 가구의 연간 소득인 겁니다. 평균적으로 2억 정도 벌더라, 1년에. 그러니까 1년에 2억 2천만 원을 버시는 분이 평균인데, 그 이상도 있고 뭐 한 2억 밑만도 있겠죠. 어쨌든 1억 이상이란 얘기잖아요, 1년에. 연봉 외에 그냥 연간 소득인 겁니다. 연간 소득. 여기 이중 노동소득 비중이 63%이고 재산소득 비중은 32.5%. 바로 여기 나오죠. 내 연봉 외에 재산소득이 32.5%인 겁니다. 연봉이 한 6대 4 정도가 7대 3 정도,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내가 사업해서 번 돈이 6 정도고, 내가 부동산이나 다른 데에 투자했던 걸로 3 정도를 얻고 있다. 나머지 10%는 뭐 기타 다른 자산에서 나온다.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부자 가구가 주거, 교육, 여가, 취미 등 순수 생활비로 사용하는 소비 지출액은 월 1,040만 원이다. 1,040만 원 정도를 매달 쓰시는 분들이, 그리고 1년에 2억 정도 버시는 분들이 평택에 있는 3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그리고 4억, 5억, 그리고 뭐 6억 정도 되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를 사실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아파트를 사실까요? 물론 그분들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뭐 다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을 더 눈여겨보시고 있으시겠지만요. 부자 가구가 부를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성장 동력은 연간 저축 여력으로 평균 6,600만 원을 저축하신답니다. 50억 미만을 자산 갖고 계신 분들은 평균 한 6,600만 원 정도를 1년에 저축하실 수 있는 거죠. 부자가 부를 누릴 수 있는 동력이 되는 첫 번째는 저축 여력의 정도이다. 부자 가구가 벌어들이는 총소득에서 생활비의 소비 지출과 세금 및 제3대 보험료, 국민, 건강, 고용을 제외하여 저축 여력 규모를 산출하였다. 부자 가구의 연간 저축 여력은 평균 6,622만 원으로 월 500만 원 이상을 저축할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월 500만 원 이상의 돈을 저축한다는 거는 돈을 쓰고도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다 쓰고 남는 돈 저축하시는 거잖아요, 이분들. 여기 저축에 올인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평균 2억 2천 중에 1억 이상을 쓰고 6,600만 원 남아서 그냥 통장에 있는 겁니다. 부럽네요. 부자 가구의 부채 보유율은 86.3%, 적극적으로 부채를 활용하고 있고, 부채 규모는 총 자산의 15.2%이다. 부자들은 레버리지라고 하죠. 지렛대. 무슨 건물이라든가 부동산을 살 때 최대한 땡겨 씁니다. 땡겨 쓸 수 있는 모든 걸 땡겨 쓰죠. 그리고 은행에서도 최대한 돈을 융통해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요만한 덩어리로 큰 덩어리를 레버리지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레버리지를 일으키시고, 그게 나중에 이제 내게 온전히 된다면 그걸 바탕으로 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물론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길진 알 수 없지만요. 어쨌든 부자들은 86.3%로 적극적으로 부채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안 할 이유가 없죠. 부자가 생각하는 종잣돈의 최소 자산 규모는 중간값 기준 5억이며 부자들이 5억을 만드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12년으로 나타났다. 부자들도 처음에 5억 만드는데 12년이 걸리셨고요. 그 이후에 이게 10배가 불어나는 거죠. 5억이 50억이 된 거니까요. 12년 정도를 5억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셨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여기 부자들이 생각하는 최소 규모의 종잣돈은 평균 6억 7천만 원으로 5년 전인 14년에 비해 1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다.
중간값으로는 14년도 3억 원에서 19년도 5억으로 2억 증가하였다. 예, 총 자산 규모별로는 총 자산 50억 미만 부자는 최소 종잣돈으로 평균 5억 2천만 원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50억 이상 부자는 평균 8억 8천만 원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여 현재 자산 규모와 비례하여 종잣돈 기준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5억이 이제 종잣돈인 거죠. 이 종잣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뭔가 농산물을 심거나 농작물을 할 때 씨앗이 될 수 있는 돈이거든요. 즉 5억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면 만약에 내가 5억이 있다면 어느 정도 부동산을 내가 레버리지로 가지고 올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거주주택인 아파트보다는 상가나 다른 토지 뭐 이런 거를 할 때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셨겠죠. 왜냐하면 그 레버리지는 결국 내 부채가 되고 이 부채는 매달 나한테서 돈을 가져가는 못된 녀석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자산에 많이 투자를 했을 겁니다. 물론 5억으로 거주주택을 융자를 끼고 샀다면 못해도 지금 한 10억 이상 되는 거 10억 이상 되는 주택을 살 때 아무래도 내가 종잣돈으로 5억 정도 있으면은 나머지를 레버리지를 시켜가지고 그 집을 살 수 있었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 주택이라든가 부동산이 올랐을 때 이제 거기서 뭔가 자산이 올라가고 부채를 더 땡겨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거겠죠.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고요. 그리고 부자가 생각하는 향후 목표 자산은 평균 80억으로 연소득이 많을수록 그 규모가 증가한다. 그리고 부의 활용 및 이전. 부자들은 68세 이후 은퇴하여 여행이나 친목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자녀나 손자녀에게 용돈을 주며 가족과 함께하는 노후를 그리고 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 내용들이고 부자들은 은퇴 후 자신이 살아온 지역에서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경향이 80% 정도로 매우 높다. 다시 살았던 곳으로 회귀한다. 즉 서울에 계셨던 분은 다시 서울, 그리고 그 서울에서도 특정 지역, 뭐 강남이라든가 뭐 서초라든가 또는 평택에 계신 자산가라면 평택에 본인이 거주했던 지역을 다시 벗어났다가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뭐 대충 써있죠. 서울 강남 3구와 그의 서울 지역에 사는 부자들이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경우가 각각 78%, 인천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76%, 지방의 경우 86%로 지방 부자에게서 그 경향이 가장 크다. 여기도 보면 은퇴 후 거주지 이전 의향이 있으면 보면 해외 그리고 국내 다른 도시 외 지역, 시골 뭐 이사하지 않고 별장을 추가로 마련, 현재 거주 지역에서 계속 거주를 보게 되면 현재 거주 지역에서 계속 거주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뭐 해외로 나가거나 다른 도시로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비중으로 따지면 굉장히 적고 이 중에는 이제 별장을 추가로 마련하시겠다라는 분들도 계시니 이런 분들까지 이렇게 다 감안한다면 상당 부분이 지금 원래 있던 데서 크게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부자들은 대표적인 부의 이전 방법 중 하나인 증여에 대해 10명 중 4명은 지금 세금을 내더라도 자산을 증여할 계획이 있다. 즉 이것을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자녀들이나 뭐 이렇게 나눠줄 때 지금 당장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10명 중에 4분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가지고 가다가 나중에 주려고 하는 뭐 이런 성향을 보이고 계신 것 같아요. 결국은 부의 세습인 거죠. 최근 3년 내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부자의 비중은 11%이며 총 자산 100억 이상 부자 중에는 2배가량인 21.7%에 달한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려주려고 하는 욕구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가업 승계 대상으로 자녀를 꼽은 부자들은 57%가 가장 많았고 매각이나 폐업을 고려하는 경우도 31%로 높게 나타났다. 이 말은 내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은 자식한테 그 대표이사직을 물려주거나 또는 주식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증여해가지고 내가 하던 거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싶다라는 게 대부분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내가 하고 있는 거를 자식은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이건 이슈네요. 한국 부자의 유형화와 그에 따른 투자 형태, 부의 원천에 따른 부자 세그멘테이션, 부의 원천에 따른 부자 유형별 투자 형태, 부의 원천에 따른 투자 유형별 투자 행태를 보겠습니다. 부자 원천에 따른 부자 세그멘테이션.
부의 원천은 소득활동 유형, 사업소득형, 근로소득형, 비소득형과 투자활동 유형, 부동산 투자형, 금융투자형, 상속증여형으로 나뉜다. 계속 같은 내용이에요. 예. 비소득형 부자는 65세 이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상속증여형 부자는 50세 전후 비중이 높다. 사업소득형 부자는 75.5% 사업자, 근로소득형 부자의 56.3%는 전문직이나 직장인, 상속증여형 부자의 26.4%는 전문직 종사자이다. 예, 부자들이 대부분 뭔가 사업을 하거나 전문직에 근로를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근로소득형이라는 분도 결국에는 전문 직장인인 겁니다. 예, 전문직 종사자. 부자의 원천에 따른 부자 유형별 투자 형태, 사업소득형이나 부동산 투자형 부자는 상대적 위험 추구 경향이 강하고 비소득형이나 상속증여형 투자는 안정 추구 성향이 강하다. 이것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연한 내용인 겁니다. 내가 들어오는 현금이 많으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내가 그거가 좀 적으면 당연히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가진 걸 잃고 싶진 않을 테니까요. 상대적으로 위험 추구 성향이 강한 사업소득형과 부동산 투자형 부자가 손실 위험이 높은 펀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였다. 이분들은 쌓여있는 돈을 부동산이 아닌 다른 곳에 투자를 넣었다가 이제 아무래도 투자 손실이 좀 발생하셨던 건데 전혀 타격이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냥 여흥을 즐기신 거예요. 그냥 계속 돈이 쌓이니까 부동산 사다 지겨우니까 가끔 이렇게 투자하신 걸 수도 있죠. 저도 이렇게 돈이 많으면 한번 해보고 싶네요. 과거 3년 내 투자를 통해 손실을 경험한 비중이 높은 투자는 비소득형과 상속증여형 부자들로 주식과 펀드에서 가장 큰 손실을 경험했다. 근로소득형 부자나 금융투자형 부자는 주식을, 그 외 다른 부자들은 빌딩 상가를 장기적으로 유명한 자산으로 선택하였다. 올해 근로소득형 부자와 부동산 투자형 부자는 예적금에, 금융투자형 부자는 주식에 투자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근로소득형과 부동산 투자형이 모두 예적금을 한다는 것은 총알을 쌓아놓고 있다는 거고요. 금융투자형 부자는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주식에 40조가 넘는 돈이 몰렸던 거죠. 특히 비소득형 투자와 부동산 투자형 부자는 올해 투자할 부동산 자산 투자처로 주택과 상가를 계획한 경우가 많다. 19년도에 그래서 주택이라든가 상가 쪽이 많이 수요가 몰렸던 거죠. 그리고 현재 2020년도 바이러스 19 사태로 인해서 이분들이 투자를 어떤 식으로 바꿨는지는 이 연구 보고서만 보고도 대충 짐작이 됩니다. 위험한 자산을 줄이고 현금화를 많이 하셨겠죠. 그리고 고수익을 누리려고 하시는 50억 이상의 자산가분들은 이미 현금화를 많이 진행하셔서 그 총알로 위기가 왔을 때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뭐 설문조사는 총 40명이고 조사 대상은 만 20세 이상에서부터 금융자산 10억 이상 보유한 개인, 그리고 개별 면접 조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뭐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2019년도 5월부터 6월까지 한 달간 이걸 진행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고마운 연구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뭐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쭉 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2019 부자 보고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뭐 거의 제목만 읽어드린 것 같은데, 제목과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던 바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영상 마련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뭐 각종 언론사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 원문을 찾아보고 이 원문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고 싶었으나 그냥 제목 읽어보고 관심 가는 거는 다 읽어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절반 이상은 읽은 것 같아요. 이 보고서 외에 신한은행에서 또 나온 보고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다음 영상에서 한번 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부자가 되는 그 순간까지 저 부동산 참치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